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너희들의 안보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좀 이제 고립주의를 굳혀가는 것 같거든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유럽 다양한 국가들은 자체적인 재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한국은 주식과 채권 시장이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은 채권과 주식시장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결국은 뭐 글로벌리 봤을 때 이 방산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뭐 독일도 이 국방비 관련돼서 뭐 예산을 이제 책정하고 인프라 관련돼서 이제 책정하는데, 결국은 핵심은 자국의 안보와 이제 관련된 이 에너지 독립성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는 좀 방산주가 계속 주도를 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주도를 할 정도의 시가총액 합산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게 하나의 테마로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러우 전쟁이 만약에 종전이 된다면은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이미 여러 차례 예고를 한 바 있는 것 같고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너희들의 안보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는 일종의 이제 고립주의를 거의 이제 굳혀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유럽 다양한 국가들은 결국에는 자체적인 재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유럽 평균적으로 GDP의 한 1.8% 정도를 방위비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독일이 밝혔던 것처럼 3% 이상, 3.5%까지 이렇게 늘린다면은 당연히 이쪽 산업으로는 수혜가 갈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방산 업체들도 일정 부분 수혜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렇게 방위 산업 자체가 견고한 국가들까지 한국 방산업체들의 도움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EU 전반적으로 방위비 비중 자체가 올라간다면은 그 아래 티어에 있는 국가들은 한국 업체 혹은 미국 업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렇게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좀 시장에서 좀 과도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업체들이 유럽에 있는 방산 업체들을 인수를 할 수 있다. 혹은 그거를 기반으로 선도 국가들, 프랑스, 영국 같은 업체들의 방위비 확대까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건 약간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관련돼서는 뭐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혹자들은 국내도 결국은 방위비를 늘릴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도 국방력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있어서 어쨌든 방산 관련된 테마들은 뭐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뭐 생각이 드는데, 결국 저는 현재 이 시장을 보면서 뭐 매크로 데이터라는 게 이제 지금 시장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매크로 모멘텀이라는 것도 뭐 사실상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도 없고, 결국 모든 게 이제 정치적인 안보적인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미래의 일은 미지의 영역이긴 하죠. 뭐 제가 섣불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다만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은,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슈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가장 큰 이슈거든요.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있는 힘의 논리가 과연 세계 정치 경제학적인 지형은 얼마나 또 변화를 시킬 거냐.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 정책의 대부분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올해 3월 3일에도 일본 엔, 중국 위안화 두 개 통화를 콕 집어서 어떤 무역 수지를 계속 자기네들의 유리하게 가져가는 것은 미국의 굉장히 불공평하다, 이런 언급을 해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평가 절하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과거에는 FOMC를 압박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라는 주로 압력을 넣었던 뭐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미국 재무장관도 밝혔지만 기준금리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는 장기금리, 10년금리다. 그리고 금리 인하보다는 이 무역 수지 상대국의 어떤 통화의 평가 절상을 통해서 무역 수지를 개선하고 미국 내 자국 제조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 이런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환율에 있어서는 상대가 있는 거고, 그 상대가 유로화라든지 일본
N이라든지 중국의 위안화 같은 주요 통화가 될 텐데 이게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과거에도 보면은 오일 쇼크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커지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물가는 잡혔는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성장률이 둔화되고 마이너스 성장이 대두가 되고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기업 단체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커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겨우 잡아놓은 물가를 금리 인하를 통해서 물거품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때 미국 정부가 선택했던 것이 다른 나라를 압박을 해서 상대적으로 평가 절상을 시키고 미국 달러화를 평가 절하를 시켜서 무역 수지를 개선하자는 거였거든요. 그게 1985년도 플라자 합의였죠. 플라자 합의 이후에 결국은 그때 이제 도이치 마르크와 일본 엔이 큰 폭으로 평가 절상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일본 엔은 버블 경제 이후에 잃어버린 30년을 맞았고요. 도이치 마르크도 통일 부담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어려운 10년 동안의 경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역 수지 개선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 경제는 제가 좀 강하게 말하자면 무역 수지 적자를 봐야 소비나 경제가 유지되는 구조거든요. 무역 수지 적자라는 게 결국은 재화나 용역을 외국에서 사오면서 달러화를 전 세계에 공급하고 그렇게 해서 사온 재화나 용역은 미국 내의 소비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소비를 풍부하게 하고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온 용역과 재화를 풍부한 소비의 원천으로 삼고 전 세계에 뿌려진 달러화는 또 다시 미국 내에 이 국채라든지 달러화 자산으로 재투자됩니다. 왜? 기축통화국이니까. 결국 무역 수지의 적자를 자본 수지의 흑자로 밸런싱을 해서 국제 수지의 균형을 맞추는 게 미국의 전통적인 경제 구조인데 그거를 흔든다라는 얘기는 기축통화국의 지위 자체가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볼 때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 방향이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인 좀 생각이 있습니다. 논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아요. 트럼프의 그 목표가 정확히 뭔지도 저는 가끔 모르겠고 트럼프를 한 4년여 동안 이제 옆에서 취재한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결국 트럼프는 목표한 바를 이제 협상을 통해서 계속 이제 이루어 나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전략은 없다는 거죠. 그때 굉장히 즉흥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게 예측하기가 이제 쉽지 않다. 결국은 이 얘기인데 어쨌든 방향성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간 과정에서 시행착오들이 결국은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미국 그런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을지 바꾼다면 그게 저는 또 가능할까 그 생각도 들거든요. 과연 목표가 뭔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전 주식시장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및 다른 시장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은 유럽은 유럽만의 이제 모멘텀이 생겼고 중국도 테크 기업들이 모멘텀을 받으면서 이제 과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가 지속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좀 분절화 지역별로 경제 분락이 이제 나눠지는 건지 지금 딱 그 기로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해석하시나요?